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 자원 관리 수업을 맡은 김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상 끊겼는데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시면 이제 제 12장입니다. 호텔 노사 관계 관리 제일 마지막이죠. 거기서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는 공제적인 기능,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이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세 가지에서 제가 이제 공제적인 기능을 설명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시간, 요번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공제적인 기능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보험과 상당히 유사하다. 공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은 불특정 다수, 공제는 특정 다수를 말하죠. 근데 이 특정 다수란 것은 조합원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택시 공제도 있고 말 그대로 산업별 노조에 보면 그 중에서 택시 중에서도 택시 공제, 버스는 버스 공제 대신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가 있죠? 자동차 보험이 있겠죠.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알아서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겠죠. 근데 버스 공제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제에서 그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이제 사고 처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요. 버스도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죠. 공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상호간 수행되는 대내적인 기능입니다. 조합원이 질병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고 이것을 가지고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제 기능은 노동조합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기능이죠. 말 그대로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하고 유사하죠. 질병, 재해, 노령, 사망, 보험회사에서도 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이러한 것들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죠. 내가 아픔을 대비해서 질병보험을 들고 똑같습니다. 단 틀린 게 뭐냐면 보험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특정된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특정이 안 된 불특정 다수고요. 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공제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하다가 아플 수가 있죠. 그러면 아프거나 질병이 이렇게 몸이 안 좋게 되면 여기서 해결해 준다. 대신 따로 보험회사도 보험을 가입할 때 돈을 내겠죠. 조합원들도 따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게 크게 공제라고 보시면 되고,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이란 말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펀드가 기금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모아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다.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펀드죠. 이거랑 이제 유사한 우리나라의 개념을 보시면 흔히 우리 말하는 개도 아시죠?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았고 오늘은 요번 달은 이 돈 가지고 네가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했죠. 반지계, 반지를 달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돌아가는 게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노동조합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기능이다. 중요한 기능이죠.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공제적인 기능도 중요합니다. 예, 이제 복지 차원에 많이 연관되어 있죠. 근로자들의 아프면 예전에 이게 이제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그 산업혁명 때 얼마나 많은 이제 험한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병이 오고 그리고 일하면서 다치고 막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나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외면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우리 스스로가 돈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공제적인 기능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경제적인 기능,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런 거 임금 부분 이런 것들이 경제적 기능인데 하지만 이게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면 또는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 및 사회 현상 그리고 정부의 사회 및 경제 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발언과 주장은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활동 분야다. 이 정치적인 기능은 그 상대가 사용자가 아니죠. 사용자라면 그 회사의 오너인데 오너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상대가 이제 정부,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닌 정부 또는 사회 단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단체 교섭,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상권에 따라서 그런 걸 취하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날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이르러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 기능이란 경제적인 기능을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이제 직접 교섭을 한다면 되죠. 임금 협상 올려주라. 근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 오케이. 아니 뭐 이 부분은 뭐 이렇다 이럴 때 잘 안 되겠죠. 사용자도 사용자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뭐 사용자가 근로자가 임금 올려준다고 다 올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데모하고 이렇게 뭐 사회 현상을 보시면 막 하는데 그렇게 될 여지는 작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서냐? 정부에서 나서서 최저시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정해놨죠.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로자들이 나가서 정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왜 너희는 관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노동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게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동자니까 너희는 왜 사용자 편만 들어주느냐 막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사회단체에게 호소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도 가서 몸에 불을 살라서 산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행동 자체가 다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부나 그 사회단체에서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 것들이 정치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앞서 경제적인 기능, 공시적인 기능에 또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정치적인 기능 자체도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서 경제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공제적인 기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업계로 넘어와서 호텔 업계를 보시면, 호텔 업계 노동조합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호텔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죠.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특1급의 호텔 대다수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호텔이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말은 보기는 언뜻 보면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노동조합하고 똑같은 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체 교섭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는 것은 거의 어용노조보다도 못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정식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사협의회란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사용자와 둘 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 내의 기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라는 삼성 계열이죠. 삼성은 노동조합 자체의 설립을 상당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잘 하지 않고요. 물론 지금 삼성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법적 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이제 회사나 큰 호텔 같은 경우에서는 대다수가 크게 노동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사용자 측에서는 상당히 노동조합이 있는 게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가 배우기에 앞서서 노동상권도 이야기했고, 앞서 그 중에서 단체 교섭 제도라는 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체 교섭 제도는 이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이제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에 의존하고 있다. 말 그대로 특히 근로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상권의 하나인 단체 교섭권을 활용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에 도모하고 있다. 이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일찍부터 노사협력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교섭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단체 교섭의 정의로는 웹부처란 사람은 단체 교섭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거래관계를 타협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겠죠. 그리고 데슬러라는 사람은 단체 교섭은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과정, 말 그대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 내고를 위한 과정이겠죠. 자, 단체 교섭이란 이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가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이끌어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임금,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입장이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영소한 기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법으로 인정해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게끔 법으로 두고 있다. 근로조건은 이제 평가적인 수단에 의해서 단 조건이 평화적인 수단이죠. 막 가서 막 불법적으로 막 가서 막 때리 부수고 이거는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단체 교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단체 교섭은 뭐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단체 교섭의 주체를 보시면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 그리고 단체 교섭의 당사자, 그리고 뭐 단체 교섭의 담당자 등이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을 보시면 단체 교섭의 대상은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명확하고 또 근로자나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딱 그 명문화 시켜 놓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됩니다. 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이 이제 광의, 넓은 의미로서는 근로조건의 전반적으로 광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 대상은 임금, 뭐 노동 환경, 뭐 이러한 것들을 가장 넓게 뭐 모든 이제 근로자들이 뭐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줬으니까. 예를 들면 임금이면 임금,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뭐 아니면 쭉쭉쭉쭉 세부적으로 해서 복지면 복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근데 넓은 의미로는 모든 걸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조계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총연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활동, 근로조건, 조합활동부터 시작해서 근로조건, 안전, 보건, 복리후생, 재해 보상, 지역규칙, 노동쟁의 등 노사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게 나타났다. 그 말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협상을 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냐 이 문제에서 그러한 것들은 조합의 활동, 우리 조합이 활동한다는 것은 그 활동,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로조건, 노동자의 근로조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위에는 수당이 어떻게 된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한 것들, 그리고 안전, 제일 중요하죠. 근로자의 안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왜 지금은 뭐 이해 안 되실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규칙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거운 걸 들 때 막 상체에서 20-30kg 들으라면 드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은 들겠죠. 근데 계속 반복하는 활동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결국 장시간으로 근로하다 보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정해져 있죠. 뭐 10kg, 12kg.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미국의 전국 노사관계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의하면 단체 교섭의 영역을 교섭 의무사항, 그리고 교섭 임의사항, 그리고 교섭 금지사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첫째, 교섭 의무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 무조건 단체 교섭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그 둘째, 임의사항.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예외. 이거 의무사항이 예외 사항으로, 예를 들면 회사 제품의 가격 결정 참가, 생산 방법의 기술 변화,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사용자 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해야겠죠. 근데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고 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 노동자도 영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근로자한테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경영권에 참여를 하는 거죠. 가격 결정이라든지, 왜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실제로 안 팔릴 거다, 이 금액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셋째, 교섭 금지 사항은 이건 교섭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불법사항으로 closed shop 이런 것들, 그리고 인종, 성별, 종교에 관한 종업원 선발이나 차별 대우 등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노조에서는 이런 말은 그렇지만 무슨 특정 종교가 아니면 우리 뽑지 마라, 우리 조합은 가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너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교섭을 하지 마라 라고 정해놨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노사관계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랍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크게 따로 규정하지 않고, 보시면 근로조건은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의 당사자를 보시면 노동조합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아까 대상은 이러한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단체 교섭에 할 수 있는, 단체 교섭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단체 교섭의 당사자, 서로 누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상을 우리가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 첫 번째로는 노동조합.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은 이제 개별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법무 보호로는 근로자 자체가 개별로 하나의 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체 교섭권은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만이라고 붙이면 안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조금 혼자서 단체 교섭권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왜? 한마디로 거대 공룡하고 개미하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동자 간의 노동조합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 그리고 노조 및 조정법은 제29조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임을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쉽게 따지면 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제일 처음에 쉽게 해보시면 근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협상, 교섭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근로자 개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니까 노동조합도 조합 단체로 협상을 하기에는 협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든지 대표가 노동자를 대신해서 그 노동조합을 대신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용자도 원칙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는 케이스들은 단체 교섭을 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봐도 특히 현대에서는 많이 하지만 현대회장이 나와서 근로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앉아서 단체 교섭하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임원급들 중에서 위임받은 사람, 그 권한을 그렇죠. 위임장을 들고 권한받은 사람이 그 위임장 안에 적혀있는 그 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자기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의 이제 당사자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가 될 수 있겠죠. 노동조합이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 그러니까 회사 오너죠. 그러므로 사용자는 개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 등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회사는 말 그대로 오너인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겠죠. 근데 호텔은 이제 작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 이러한 것들 법인이면은 법인 이름으로는 되어 있겠죠. 그리고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로계약은 회사랑 했지만 그 회사의 실제적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표가 이런 것들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한 것들이 단체 교섭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배자,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노조 및 조정법 제29조 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단체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라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울 때 단체 교섭의 당사자, 거기서 당사자 중에서는 이게 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단체 교섭의 담당자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담당자는 단체 교섭에 직접 참가하여 교섭 활동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 대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한 주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나머지 수업을 하고 우리가 그 수업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